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젊었을 적에는 그저 앞만 보고 달리면 탄탄대로가 열릴 줄 알았는데, 막상 새치가 제법 익숙해진 이 나이가 되어 뒤를 돌아보니 내가 걸어온 길이 가시밭길이었는지 꽃길이었는지조차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엄마라는 이름이 제게는 평생 허락되지 않은 사치였습니다. 열 손가락 중 그 귀한 손가락 하나를 내어주지 않은 하늘이 원망스러워 남몰래 가슴을 친 세월이 얼마일까요? 죄 없는 죄인으로 살며 문드러진 속은 이미 시커먼 수덩이가 됐지만 이제야 그 서러운 매듭을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시리도록 아픈 제 인생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를 여러분 앞에서 시원하게 털어내보고자 합니다. 저는 충청도의 어느 조용한 마을, 봄이면 복숭아꽃이 구름처럼 피어오르던 과수원 집의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동네에서도 인심 좋기로 소문난 분이셨지요. 지나가는 과객도 그냥 보내지 않고 꼭 툇마루에 앉혀 시원한 수박 한 덩이라도 쪼개 먹여 보내야 직성이 풀리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저는 세상에 나쁜 사람은 하나도 없는 줄만 알고 컸습니다. 어머니 또한 어찌나 정갈하신 분이었는지 장독대에 먼지 하나 앉는 꼴을 못 보셨고 저를 키울 때에도 늘 정이야 여자는 마음이 고와야 얼굴이 빛이 나는 법이란다 하시며 귀하게 정성껏 키워주셨습니다. 부족함 없는 사랑을 받으며 자란 덕분인지 저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아이로 컸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명절이면 일가 친척이 다 모여 북적거리는 모습이 당연한 풍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과수원에서 딴 탐스러운 과일들을 상자 가득 담아 이웃들에게 나눠주며 나누고 살아야 복이 오는 거요 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했죠. 그런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예쁜 가정을 꾸리고 살아야지 하는 소박한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을 때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았는데 처음 봤을 때 참 성실해 보였습니다. 옷차림은 검소했지만 눈빛만큼은 이글이글 타오르는 야심 같은 게 느껴졌지요. 남편은 제가 과수원 집 딸이라는 걸 알고는 저희 친정 부모님께 어찌나 지극정성으로 굴던지요. 주말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내려와 일손을 도와주고 아버지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아버님 제가 정이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호강시켜 주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런 사윗감이 대견했는지 자네만 믿겠네 하시며 남편의 어깨를 툭툭 치셨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남편은 저희 부모님 앞에서는 세상 천지에 둘도 없는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투박한 된장찌개를 2그릇이나 싹싹 비우며 장모님 손맛은 정말 예술입니다. 이런 음식을 먹고 자란 정이가 얼마나 예쁜 마음을 가졌을지 안 봐도 알겠습니다. 라며 아부 섞인 칭찬을 늘어놓곤 했지요. 그땐 그 모습이 그저 듬직하고 고맙기만 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아껴주는 사람이니 내 평생을 맡겨도 좋겠다고 생각한 제가 참 어리석었지 뭐예요. 결혼하고 처음 몇 년은 남편 말대로 정말 깨가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가슴 품에 안고 달려와 건네주기도 했고, 주말이면 같이 가까운 공원에 나들이도 가며 남부럽지 않은 신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혼 3년 차가 넘어가고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유모차를 끌고 나타나기 시작하자 저희 집 안방에는 묘한 정막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이 소식이 없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때가 되면 생기겠지 하며 서로를 다독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서서히 저를 향하기 시작했죠.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오면 제
배를 빤히 쳐다보며 아, 옆집 박 대리는 벌써 둘째 가졌다더라. 당신은 도대체 몸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감감무소식이야? 라며 신경질적으로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탓인 것만 같아 아무 말도 못하고 가슴만 졸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절이나 제사 때 저를 보면 대놓고 한숨을 푹푹 내쉬며 아이고 우리 집안 대가 끊기게 생겼네. 겉만 번지르르 하면 뭐하니? 속빈강정인데 라며 비수를 꽂는 말씀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동서들은 옆에서 은근히 자기 자식들을 치켜세우며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고요. 저는 그 모든 소리들을 다 들으면서도 혹시나 남편 기가 죽을까봐 혹은 우리 집안 어른들이 걱정하실까봐 입 한번 뻥끗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남편을 설득해 난임병원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내가 왜 그런 데를 가냐? 남자 망신 시키지 마라! 며 펄펄 뛰었지만 제가 울며 겨자 먹기로 매달리니 마지못해 검사를 받으러 가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혼자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다가 제 인생을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건넨 검사 결과지에는 무정자증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남편분이 선천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완전 불임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군요. 순간 제 귀에는 윙 하는 이명소리가 들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구석에 든 생각은 원망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이고 자존심 하나로 버티는 저 남자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무너질까, 그리고 우리 시댁 식구들이 이 사실을 알면 남편을 어떻게 대할까 하는 걱정이 앞섰던 겁니다. 저는 바보같이 그 진단서를 가방 깊숙한 곳에 숨기고 병원을 나오며 찬바람에 달궈진 뺨을 비벼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지요. 그래, 저 사람 자존심만큼은 내가 지켜주자. 내가 다 짊어지고 가자. 라고요. 집으로 돌아온 저를 향해 남편은 담배 연기를 얼굴에 뿜으며 의사가 뭐라 그래? 네 몸뚱이가 문제지? 어휴, 내가 조사님 뵐 낯이 없다. 라고 혀를 찼습니다. 저는 그때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제가 더 노력해 볼게요. 제가 뭐 좀 몸이 약하다네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시댁의 온갖 멸시와 구박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면전에 대고 애모나는 여자는 여자도 아니다 라며 독설을 내뱉을 때도 저는 남편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그저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말리기는커녕 엄마 저 사람 너 속상하겠지. 근데 나도 참 지친다 지쳐 라며 은근히 제 가슴을 더 후벼 팠습니다. 사실 그 진단서를 서랍 밑바닥에 숨겨두고 매일 밤 꺼내보며 저는 수천 번도 더 고민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고 이 지옥 같은 오해에서 벗어날까 생각도 했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이 사위라면 깜빡 죽는 모습을 보며 차마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내려갈 때마다 보약 한 뭉텅이를 사위 손에 쥐어주며 이거 먹고 힘내서 우리 정이 닮은 예쁜 손주 하나만 보여주게 라고 부탁하셨거든요. 남편은 그 보약을 꿀꺽꿀꺽 마시며 아버님 제가 노력은 하는데 정의가 영 안 따라주네요 라고 뻔뻔하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십수년을 남편의 자존심을 위해 제 인생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고 하잖아요. 제 인내와 희생이 남편에게는 당연한 서비스처럼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제가 그의 치부를 덮어주는 동안 남편은 밖에서 딴 생각을 품고 있었던 거지요. 본인이 완벽한 남자인 줄 착각하고 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라면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라는 끔찍한 망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제가 어떻게 그 기만적인 가면을 벗겨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핏줄이 어떻게 그들의 목을 죄는 족쇄가 되었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 심정이 얼마나 떨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제 입장이었다면 어떠셨을까요? 그 무거운 비밀을 품고 산 세월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졌을지 상상이나 가시나요?
그 이제의 서막을 올립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제 무릎은 비가 오며 시큰거리고 눈가에는 세월의 혼장 같은 주름이 깊게 파였습니다. 남편은 사업이 번창하면서 점점 더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고 저를 보는 눈빛은 이제 귀찮은 짐짝 보듯 싸늘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늘 정돈되어 있던 남편의 서재에서 제가 결코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이 흘러나오면서 제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평범해 보이는 흰색 봉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평범하지 않았죠. 제가 그 봉투를 열어 젖히는 순간 15년 동안 제가 지켜온 평화라는 이름의 환상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안에는 초음파 사진 한 장과 산모 수첩, 그리고 남편의 필체로 쓰인 우리 아들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라는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을 부들부들 떨리고 머릿속은 하얗게 백지장처럼 변해 버렸습니다. 아들이라니요? 씨 없는 수박인 그 인간이 아빠가 되었다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란 말입니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기가 막혀서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 이 인간이 결국 선을 넘었구나. 자기가 고자인 줄도 모르고 남의 씨를 제 핏줄이라고 믿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동안 저를 성녀라고 몰아세우며 온갖 모욕을 주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제가 참아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가정스러운 연극의 주인공들에게 가장 화려한 무대를 선물해 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무대는 바로 남편이 그토록 고대하던 본인의 가짜 아들을 위한 성대한 돌잔치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조용히 하지만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상간녀가 누구인지, 그 여자가 남편을 만나기 전에 어떤 남자들을 만났었는지, 그리고 그 아이의 친자 아빠 후보가 누구인지 하나하나 찾아내기 시작했지요. 제가 어떻게 상간녀의 정체를 밝혀내고 남편이 제 발등을 찍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마 들으시다 보면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있나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100% 실화이고 제가 직접 겪은 피눈물 나는 기록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이려고 작정하면 얼마나 철저해질 수 있을까요? 남편의 연극은 달콤한 설탕물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인사 오던 날 남편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정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겠습니다 라며 맹세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눈빛을 맑다며 노후자금까지 털어 사위의 사업 미천을 대주셨죠. 남편은 뼈가 가루가 되어도 은혜를 잃지 않겠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남편의 지갑이 두둑해지자 그는 괴물로 변했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와 애 울음소리도 안 들리는 집구석 기운 빠진다 라며 물컵을 집어 던졌고 시어머니는 저를 부엌 바닥으로 밀쳐내며 씨를 못 받아서 집안 망신을 시키냐 며 악을 쓰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나도 밖에서 오면 이런 소리는 듣는 거 지겨워 라며 불난집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무정자증 진단서를 받았을 때 저는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려 제 인생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대단한 스스로라도 되는 줄 알고 거들먹거리며 저를 벌레 보듯 무시했죠.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을 죄인처럼 살았는데 남편의 서재에서 발견된 그 초음파 사진은 제가 지켜온 사나이의 자존심이 얼마나 역겨운 연극이었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본인이 고자인 줄도 모르고 남의 씨를 임신시킨 여자를 가문의 영광이라 떠받들 남편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돌아와 아기 신발을 제 코앞에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 사는 집 물건이지. 내가 드디어 박씨 집안대를 이을 장군감을 얻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물었습니다. 누구 아기인데요? 남편은 껄껄 울으며 내 아들이지. 조만간 그 여자랑 아기 이 집으로 들어올 테니 너는 짐 쌀 준비나 해. 라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 상간녀 민주 공주님과의 대화를 확인했습니다.
오빠 닮아서 코가 어떡해 라고 하는 상간녀의 아부에 남편은 보너스를 두둑히끔 하고 있었죠. 더 기가 막힌 건 아버지가 대주신 그 사업 자금이 상간녀의 명품 가방과 오피스텔 월세로 줄줄 새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금거 부기를 들고 와 우리 귀한 손주 돌잔칠 때 줄 거다. 위자료 꿈도 꾸지 말고 나가 라며 침을 뱉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상간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유흥업소 출신인 그녀에게 스폰서가 여럿 있었고 SNS에서 발견한 사진 속 아기의 아빠 진짜 후보들을 찾아냈습니다. 아기의 귀 모양은 남편이 아닌 문신을 한 다른 남자와 판박이었죠. 저는 남편이 예약한 최고급 호텔 돌잔치 명단 맨 밑에 제가 초대할 특별한 손님들의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진짜 아빠 후보들에게 당신 아이일지도 모르는 아기의 돌잔치에 오라는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독해지려면 가슴속에 시퍼런 칼날 하나쯤은 품고 살아야 한다더니 제가 딱 그 꼴이었더라고요. 남편 태범 씨와 시어머니의 그 아나무인 격인 태도를 보면서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지켜온 건 가정이 아니라 그저 썩어 문드러진 껍데기뿐이었다는 걸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죠. 하지만 저는 당장 짐을 싸서 나가는 대신 아주 차분하게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이 던져준 돌잔치 초대 명단을 훑어보았습니다. 남편은 거실 한복판에서 명품 양복을 이리저리 대보며 거울을 보고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야, 정이야, 거기 너 오타 있는지 잘 봐라. 이번에 우리 사업 파트너들부터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다 오기로 했으니까 망신 다 하면 안 돼. 그리고 너 당일에는 절대 나타나지 마. 민주가 자기 얼굴 보면 기분 잡친다니까. 집구석에서 조용히 미역국이나 끓여 먹고 있어. 남편이 넥타이를 조이며 거울 속의 저를 향해 비릿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그 말에 제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저는 꾹 참고 명단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오타 하나 없이 완벽하게 준비해둘게요. 그런데 태범 씨, 이 호텔 연회장 예약비랑 음식값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 돈은 다 어디서 났어요? 남편은 귀찮은 듯 손을 휘저으며 남편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어허, 이 옆엔 내가 또 돈 타령이네. 내 아들 첫 돌인데 그 정도 돈이 아깝냐? 장인어른이 남겨주신 과수원 판도 내가 불려서 쓴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처럼 시도 못 받는 여자한테 쓰는 것보다 100배, 1000배 가치 있는 일이니까 입 닥치고 있어. 남편이 담배 연기를 제 얼굴에 확 뿜으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그 연기 때문에 눈이 매운 건지 가슴이 매운 건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 흙먼지 마시며 일군 그 피 같은 돈을 남의 자식 잔치에 쏟아붓겠다니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버리고 간 휴대폰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내가 초대할 진짜 귀빈들의 연락처를 하나하나 제 수첩에 옮겨 적었습니다. 이틀 뒤 시어머니가 상간녀 김민주를 데리고 당당하게 저희 집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김민주는 배가 부른 것도 모자라 벌써 아이를 낳고 몸조리까지 끝낸 상태였는데 남편이 사준 게 분명한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찰랑거리며 제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주방에서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어젖히며 김민주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주야, 배고프지? 여기 과수원 집 딸내미가 쟁여둔 좋은 과일 많으니까 많이 먹어라. 그래야 우리 귀한 손주 젓도 잘 나오지. 야, 넌 어른이 왔는데 물 한 잔 안 내고 뭐하니? 시어머니가 싱크대 위에 있던 물컵을 제 발등 근처로 툭 던지며 사투리 섞인 말투로 악을 쓰셨습니다. 김민주는 옆에서 가증스럽게 입술을 가리고 호호 웃으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군요. 언니, 미안해요. 제가 좀 몸이 약해서 어머님이 저를 넘기고 도시네요. 아, 태범 오빠가 그러는데 언니는 집안일 하나는 끝내주게 잘하신다면서요? 이번 돌잔치 답례품 포장하는 거 언니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오빠가 언니 솜씨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태범 오빠라는 소리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싱크대에 가를 꽉 붙잡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민주 씨. 내가 아주 특별하게 포장해 줄게요.
민주 씨가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준비 중이거든요. 시어머니는 제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콧방귀를 뀌며 김민주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야 주제 파악을 하는구나. 그래, 우리 손주 돌잔치에 네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잡일이라도 해야지. 너처럼 복없는 년이 우리 민주 기운이라도 좀 받아야 다음 생에 사람 구실이라도 하지 않겠니? 그렇게 피해자들은 제 집 거실에서 남의 집 안방인 양 낄낄거리며 돌잔치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 셋은 아주 한가족처럼 화기애애하게 모여 앉아 호텔 메뉴판을 고르더군요. 저는 그들의 그림자조차 밟기 싫어 베란다로 나가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정이야. 조금만 더 참자. 저들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발 밑에 절벽을 치워버려야 하니까. 돌잔치 당일이 되기 3일 전, 저는 흥신소 사장님으로부터 마지막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민주의 과거는 생각보다 훨씬 더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녀는 남편을 만나기 불과 몇 달 전까지 강남의 한 가라오케에서 에이스로 통했고, 당시 그녀를 두고 주먹다짐까지 벌였던 남자들이 셋이나 있었습니다. 특히 그중 한 명은 유전적으로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었는데, 왼쪽 눈 밑에 아주 쥐난 점이 있고 귓바퀴가 특이하게 접힌 모양이었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남편이 제 서재에 자랑스럽게 두고 간 아기 사진 속 그 아이의 귀 모양이 그 남자와 판박이인 겁니다. 저는 그 남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예전에 김민주 씨 만나셨던 분 맞나요? 지금 김민주 씨가 당신 아이를 낳아서 다른 남자 돈으로 돌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진짜 아빠라면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하지 않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거친 욕설과 함께 당장이라도 달려올 듯한 기세가 느껴지더군요.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나머지 두 명의 남자에게도 같은 내용의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김민주에게 돈을 뜯기고 배신당한 기억에 이를 갈고 있던 터라 제 제안을 듣자마자 그 미친년 내가 가만 안 둬! 라며 돌잔치 장소와 시간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전야제는 평화로웠습니다. 남편은 제게 내일 잔치 끝나면 바로 법원 가서 도장 찍을 거니까 짐 다 써놔라 라며 마지막 경고를 날리고는 거드름을 피우며 잠자리에 들었죠. 시어머니는 손주에게 줄 황금 열쇠를 닦으며 아이고 우리 집안 대들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안방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남편의 무정자증 확진서와 새로 발급받은 불임 시술 기록 서류를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15년 동안 죽어 지냈던 제 눈빛을 확인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태범씨, 어머님, 내일 보실 선물은 제가 평생을 바쳐 준비한 거예요. 부디 기쁘게 받아주세요.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제 가슴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설마 하면서도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던 남편의 신락 같은 양심조차 확인되지 않았기에 이제 저는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리면 그 화려한 거짓말의 성체가 무너져 내리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핏줄이 독이 되어 그들의 심장을 찌를 것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 자락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 앞에는 아침부터 고급 승용차들이 줄을 지어 늘어섰더라고요. 입구에는 박태범 사장님의 귀한 아들 지훈군의 첫돌을 축하합니다 라고 적힌 커다란 화환들이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맞춤 양복에 번쩍이는 금시계를 차고는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연신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뻔뻔한 얼굴을 보니 제 속은 이미 뒤집어지다 못해 진물이 흐르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아주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가방 속에 든 서류 봉투를 꽉 쥐며 그 화려한 연극 무대로 발을 들였습니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벌써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상간녀 김민주의 손을 잡은 채 하객들 사이를 누비고 계시더라고요. 김민주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안주인 마냥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찰랑거리며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혀를 차더니 사람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면박을 주셨습니다. 아이고 저 불길한 년이 결국 왔네. 야
너는 오늘 같은 경사스러운 날에 왜 시커먼 옷을 입고 와서 채를 뿌리니? 어서 저 구석 가서 서빙이나 도와. 우리 귀한 손주 기운 뺏지 말고. 시어머니는 제 팔뚝을 거칠게 밀치며 사투리 섞인 말투로 악담을 퍼부으셨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귓속말로 윽박질렀습니다. 너 미쳤어? 내가 오지 말라고 했지? 민주 기분 상하면 네 친정 과수원 당장 경매 넘길 줄 알아. 당장 저 뒤로 꺼져. 남편이 제 어깨를 미치며 사람들 쪽으로 가버리는데 그 뒷모습이 어찌나 가련하고 우스운지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연회장 맨 뒷좌석에 앉아 시계를 보았습니다. 드디어 돌잔치의 하이라이트인 영상 시청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는 어깨를 으쓱하며 건배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 제 아들 지훈이 돌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이렇게 장군감 같은 아들을 얻은 건 다 조상님이 도우시고 제가 아직 정정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아들 얼굴 좀 보십시오. 저와 판박이지요? 남편이 우쭐대며 스크린을 가리키자 아기의 성장 영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치며 어머 아내랑 아빠랑 똑 닮았네 라고 빈말들을 주고받았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미리 매수한 영상 기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갑자기 아기 영상이 멈추더니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검은 배경에 붉은 글씨가 커다랗게 나타났습니다. 박태범 사장님의 충격적인 진실, 진짜 아빠를 찾습니다. 장내에는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고 남편은 당황해서 마이크를 든 손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이게 뭐야? 기사님? 영상이 왜 이래? 당장 꺼!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무대 아래로 내려오던 그때 연회장 뒷문이 활짝 열리며 제가 미리 초대했던 3명의 남자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가죽 재킷을 입은 험장 굳은 남자부터 말끔한 양복 차림의 젊은 남자까지 그들은 일렬로 서서 무대 위에 김은주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김민주는 그들을 보자마자 들고 있던 유리잔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가 있는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으며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하객들을 향해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박태범 사장님이 씨 없는 수박이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날입니다. 여기 오신 3분의 신사분은 김민주 씨가 우리 남편을 만나기 직전까지 뜨겁게 사랑했던 이 아이의 진짜 아빠 후보들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스크린에는 남편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선명하게 찍힌 대학병원의 무정자증 확인 판정서가 커다랗게 띄워졌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경악 섞인 비명이 터져나왔고 시어머니는 가슴을 움켜쥐며 이게 무슨 소리냐? 내 아들이 고자라니? 저 옆편 내가 미쳤구나! 라며 악을 쓰셨습니다. 그때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가 김민주 앞으로 다가와 삿대질하며 고함을 쳤습니다. 야, 김민주! 너 나랑 헤어질 때 임신했다고 내 차까지 팔아먹었잖아. 이 애 딱 봐도 내 눈매랑 똑같은데 어디서 다른 남자한테 사기를 쳐? 옆에 있던 또 다른 남자도 지지 않고 거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주? 너 저번 달에 나한테 애 양육비 명목으로 500만 원 받아갔잖아. 이 애 내 아들 아니야? 세 남자가 무대 위에서 서로 자기가 아빠라고 소리를 지르며 상간녀의 멱살을 잡으러 들자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스크린에 뜬 진단서와 무대 위의 난장판을 번갈아 보며 눈동자가 뒤집힐 듯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제 멱살을 잡고 흔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조작이야. 이거 네가 맞는 가짜지? 나 박태범이야. 내가 얼마나 정력적인데 이딴 거짓말을 해? 저는 남편의 얼굴에 침을 뱉듯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범 씨, 정신 차려. 당신 15년 전부터 고자였어. 내가 당신 자존심 지켜주려고 내 가슴 도려내며 성녀 소리 듣고 산 거야. 그런데 당신은 남의 씨를 제 자식이라고 믿고 내 친정 돈까지 갖다 바쳐? 당신이 뿌린 건 씨가 아니라 무지였어. 남편은 그제야 제가 들고 있던 수술 기록지와 정밀검사 결과지를 뺏어 들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영구적 불임, 정자 발견되지 않음 이라는 글자를 확인한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시멘트 삭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무대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시어머니는 "아이고 조상님 우리 집 암흑이네." 라며 거품을 물고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김민주는 아기를 안고 도망치려 했지만 전 남자친구들에게 가로막혀 바닥에 내팽겨쳤습니다. 하객들은 "세상에 남의 자식 돌잔치에 우리가 와서 박수를 쳤네." 라며 혀를 차고는 침을 뱉으며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 한복판에서 15년 동안 제 어깨를 누르던 무거운 족쇄가 산산조각이 나는 쾌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바닥을 기어다니며 제 구두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정이야, 아니지? 이거 다 꿈이지?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저는 그의 손을 가차없이 짓밟으며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이혼 서류와 재산 가압류 신청서를 던져주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당신이 내 친정부모님 피눈물 흘리게 할 때는 살려달라는 소리 안 들렸었니? 오늘부로 이 호텔비부터 당신이 상간녀한테 준 집까지 전부 압류 들어갔으니까 길바닥에서 그 귀한 아빠 노릇 계속해봐." 저는 소란스러운 비명과 욕설을 뒤로 하고 연회장이 육중한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밖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제 가슴속에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시원하고 달콤한 공기가 차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들이 제 발등을 찍은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법의 이름으로 하나하나 되돌려줄 작정이니까요. 호텔 연회장을 빠져나오는 제 등 뒤로 비명과 욕설이 뒤섞인 아수라장이 멀어지는데 신기하게도 제 발걸음은 솜털처럼 가벼웠습니다. 15년 동안 제 어깨를 누르던 천근만근 돌덩이가 쑥 빠져나간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망신 좀 준것 뿐인데 여기서 끝내면 제 성격이 아니죠. 저는 미리 예약해둔 택시를 타고 곧장 남편과 상간녀 김민주가 살림을 차렸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이미 제 이름으로 된 가압류 딱지를 붙일 법원 집행관들과 열쇠 수리공을 대동한 상태였지요. 남편 태범 씨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오피스텔 명의며 사업장 지분이며 제 명의로 돌려막기를 해둔 게 많았거든요. 제가 그동안 속아주는 척 하면서도 서류란 서류는 다 복사해두고 변호사를 만나서 치밀하게 준비해둔 보람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피스텔 문을 따고 들어가니 남편이 그 여자에게 사준 명품 가방이며 값비싼 유아용품들이 거실 가득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 물건들을 훑어보며 집행관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가구부터 가전제품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제 돈으로 산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압류해주세요." 한창 딱지를 붙이고 있는데 호텔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온 남편이 헐떡거리며 달려왔습니다. 넥타이는 풀어 헤쳐지고 머리는 헝클어져서 아주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거실에 붙은 빨간 딱지들을 보더니 눈이 뒤집혀서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야, 정희 너 미쳤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이거 안 돼?" 남편이 제 어깨를 잡고 흔들려는데 옆에 있던 제 변호사가 단호하게 가로막으며 서로 뭉치를 남편 가슴에 팍 내리쳤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차분하게 하지만 뼛속까지 시리도록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지요. "태범 씨, 아니 박태범 씨, 당신이 내 친정 아버지 과수원 판돈으로 이 여자 집 해주고 차 사준 거 그거 다 공금 횡령이고 배임인 거 알지? 내가 그동안 당신 사업 자금 대주면서 작성한 차용증이랑 증여 서류들 법원에 다 제출했어. 이제 당신 이름으로 된 건 이 오피스텔 화장실 타일 한 장도 없어."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류를 뒤적거리다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희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나 길바닥에 나앉으란 소리야? 우리 15년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살려줘." 제가 그 가증스러운 손을 발로 툭 차버리며 비웃어 주었습니다. "정? 당신이 그 여자랑 남의 자식 돌잔치 준비할 때 우리 정은 이미 쓰레기통에 처박혔어. 당신이 내 탓하며 성녀라고 구박할 때 내 심장이 어떻게 타들어갔는지 당신이 알아? 이제 당신이 그 지옥에서 똑같이 타 죽을 차례야." 그때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들이닥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붙은 딱지들을 보더니 거품을 물고 쓰러질 듯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이년아,
이 독한 년아, 네가 감히 우리 아들 집을 압류해? 네가 뭔데 우리 집안 재산에 손을 대? 이 고자 아들을 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네가 우리를 길바닥에 내몰아? 시어머니가 제 얼굴에 침을 뱉으며 기세를 올리기에 저도 이번엔 참지 않고 시어머니의 지팡이를 꽉 붙잡아 옆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어머니, 입 조심하세요. 고자 아들 둔 게 서러우시면 그 아들 교육을 잘 시키셨어야죠. 제 친정돈 야금야금 뜯어먹을 때는 입안이 혀처럼 구시더니 이제 와서 어디서 행패세요? 어머님이 그토록 자랑하시던 그 귀한 손주, 지금 김민주 전 남친들이 서로 자기 애라고 호텔에서 난리법석이라는데 거기 가서 구경이나 하시지 그래요? 시어머니는 제 팩트 폭격에 말문이 막히는 꺽꺽거리며 가슴을 쥐어짜셨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잡아먹네. 저씨 너무 빠는 년이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내고 있어. 저는 시어머니의 악다구니를 무시하고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기다렸다는 듯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호텔에서 난동을 부리다 연행되었던 상간녀 김민주가 수갑을 찬 채 형사들에게 끌려 돌아왔습니다. 김민주는 이미 화장이 다 번져서 귀신 같은 몰골로 남편을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 오빠가 해결해준다며. 저 아저씨들이 나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나 빨리 좀 꺼내줘. 하지만 남편은 이미 제 재산을 다 뺏기게 생긴 마당에 상간녀를 돌본 여력이 없었죠. 남편은 김민주를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쳤습니다. 연행되는 상간녀와 바닥에 준주앉아 넋이 나간 남편, 그리고 제 지팡이를 잃고 주저앉아 대성통곡하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저는 오피스텔 문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도어락에 찰컥하는 소리가 어찌나 경쾌하게 들리던지요. 저는 곧장 근처 식당에 들어가 따뜻한 순댓국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15년 동안 그 사람들 수발드느라 제 탓인 줄 알고 밥 한 끼 제대로 목구멍에 못 넘겼던 제 자신을 위해 주는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뚝배기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김을 쐬며 국물 한 숟가락을 넘기는데 코끝이 찡해지면서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식당 TV에서는 마침 뉴스에 유명 사업가 불륜 중 남이 아이 돌잔치 열다 망신이라는 자극적인 자막과 함께 아까 호텔 영상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어머 저 남자 좀 봐 세상에 고자가 남의 애를 자기 애라고 잔치를 열었대.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라며 혀를 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밥 한 그릇을 싹싹 비웠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날아올 이혼 판결문과 재산 반환 승소 소식만 기다리면 됩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서로를 원망하며 무너져 내리는 건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었지요. 그 화려했던 호텔 연회장에서의 소동이 일어난 지도 어느덧 삭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더니 씨 없는 수박 박태범 사장의 이야기는 이미 업계와 동네방네에 파다하게 퍼졌더라고요. 한때에는 장손이라며 사업가라며 어깨에 힘을 빡 주고 다니던 남편의 명성은 이제 조름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저 역시 법적으로 완벽하게 갈라서기 위해 매일같이 변호사 사무실을 드나들며 분주한 나날을 보냈지요. 그러던 어느 추운 오후 제 집 앞 복도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처량한 그림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건 한때 제 남편이었던 박태범 씨였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디서 며칠 굶은 사람처럼 안색이 흑배치더라군요. 옷에는 떼자국이 가득하고 구두는 다 닳아서 뒤굽이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나타나자마자 제 구두 위로 넙죽 엎드리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남편이 갈라진 목소리로 제 발등을 적시며 말하더군요. 정이야,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나 지금 갈 데가 없어. 오피스텔도 압류당하고 차도 뺏기고 고시원 방세 낼 돈도 없어서 쫓겨났어. 제발 한 번만 나 딱 한 번만 좀 살려줘. 남편이 제 다리를 붙잡고 꺼이꺼이 우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구질구질하던지 저는 소름이 돋아 다리를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태범 씨, 아니 박태범 씨, 당신이 그 여자랑 남의 단체 돌잔치 연다고 나한테 이혼 서류 던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어디서 구걸이야. 당신이 자랑하던 그 귀한 핏줄한테 가서 밥 달라고 하시지 그래? 제가 차갑게 쏟아붓히자 남편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 미친년 나랑 경찰서 다녀오자마자 연락 끊고 잠적했어. 그 애도 내 애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니까 시설로 보내버렸대. 나 진짜 비털털이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지팡이 소리가 들리더니 시어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예전에 그 빳빳하게 풀먹인 한복 대신 보풀이 잔뜩 일어난 낡은 외투를 걸치고 계시더군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엎드린 아들을 보더니 지팡이로 아들의 등을 사정없이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울분에 찬 목소리로 아들을 향해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네가 고자면 고자라고 말을 했어야지. 네가 그 여실 같은 년한테 홀려가지고 우리 집안 재산 다 날리고 내 아파트까지 담보를 잡히게 만들어? 내가 조상님을 별 낯이 없다. 이 침승만도 못한 놈아. 남편은 어머니의 지팡이를 맞으면서도 대들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손주 타령만 안 했어도 내가 이 지경까지 안 왔어. 엄마가 나를 성녀랑 결혼시켰네 어쩌네 복가되니까 내가 겁이 나서 사실대로 말을 못한 거 아니야. 이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 복도에서 두 보자가 서로의 멱살을 잡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꼴을 보고 있자니 정말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뺨을 후려치며 내가 너 같은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라고 통곡하셨고 남편은 나도 엄마 같은 사람 밑에서 자라서 이렇게 망가진 거야 라며 악을 써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싸우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쪽으로 돌아서더니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은 예전에 그 기세 등등하던 온기는 사라지고 얼음장처럼 차갑고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고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정희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우리가 돈 야금야금 뜯어먹으면서 너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동안 우리가 정말 미안했다. 우리가 무슨 정신으로 너한테 그런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구나. 장난만 찾던 우리 벌을 우리가 이제서야 받나 보다. 정말 미안하다, 정희야. 솔직히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에 좀 놀랐습니다. 그동안 시댁에서 15년 넘게 살면서 저 노인네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며느리는 종처럼 부려한다며 기세가 등등하던 분이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지고 나서야 처음으로 사과라는 걸 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 사과를 듣고도 마음이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허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예요? 정말 미안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갈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방 한 칸 내달라고 쇼하시는 거예요? 15년의 세월이 그 말 한마디로 지워질 만큼 가벼운 줄 아세요? 제가 냉정하게 손을 빼버리자 남편은 다시 제 구두를 붙잡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정이야, 시어머니가 이렇게 사과하시잖아. 우리 엄마 자존심 강한 거 너도 알지?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줘. 나 진짜 이대로 나가면 죽어. 남편의 그 비겁한 목소리에 제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 죽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 내 친정 부모님 과수한 판돈으로 그 여자랑 희희낙낙할 때 우리 아버지는 병원비 아낀다고 파스만 붙이고 사셨어. 당신들이 인간이라면 내 앞에서 살려달라는 소리는 못하지.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무단 침입한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당장 와주세요. 경찰이 온다는 소리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물러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독할 수가 있냐며 혀를 차셨지만 저는 그들이 복도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는 남편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공사장을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이 심해졌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지방에 있는 어느 낡은 요양원에 겨우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아들 탓만 하며 매일 울며 지낸다고 하더군요. 상간녀 김민조는 결국 다른 사기 사건까지 엮여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아기는 진짜 아빠가 나타나지 않아 결국 해외로 입양될 처지에 놓였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결국 남편의 그 무모하고 가증스러웠던 핏줄 집착은 모두를 파멸로 몰아넣고 나서야 끝이 난 셈이죠. 집으로 들어와 혼자 소파에 있으니 집안이 어찌나 고요하던지요. 15년 동안 남편의 고함과 시어머니의 잔소리로 가득 찼던 공간이
이제야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비록 제 청춘은 다 지나가 버렸지만 이제라도 그들의 검은 그림자에서 벗어나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가해자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속이 다 시원할 줄 알았는데 막상 그들의 최후를 목격하고 나니 그저 허탈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악행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그들이 제 앞에서 흘린 눈물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살기 위한 발버둥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이제 그 지옥에서 탈출했다는 사실이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고요함이 찾아오니 비로소 제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혼 서류의 도장이 마르고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 된 지도 꽤 되었습니다. 저는 친정 아버지가 일구셨던 과수원을 정리하고 공기 좋은 곳에 작은 거처를 마련했죠. 어느 날 저녁 휴대 식구 중 유일하게 제 편을 들어주셨던 시고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보증금 몇백만 원짜리 지하방에서 단둘이 살며 매일 밤 머리채를 잡고 싸운다는 소식이었죠. 남편은 술이 취해 시어머니에게 내가 고자인 거 알면서 왜 장가 보냈냐며 소리를 지르고 시어머니는 빗자루를 뒤흔들며 내 아파트 날려먹은 고자놈아라고 맞받아친다더군요. 저는 창밖의 달빛을 보며 아주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모님, 그 사람들 소식 이제 전하지 마세요. 자기들끼리 지옥을 만드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남편은 매일 제 이름을 부르며 운다더군요. 제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한 그릇만 먹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면서요. 시어머니 역시 눈이 침침해져 앞을 못 보시면서도 복덩이를 발로 찼다고 후회하신다니 참 감사한 게 사람 마음인가 봅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된장찌개는 당신들에게 독약보다 쓸 텐데 감히 어디서 그런 걸 바라냐며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제 우편함에는 발신인이 없는 편지들이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컵라면으로 버티며 제 발등이라도 닦아주고 싶다 빌었고 시어머니는 음성 메시지로 친딸로 생각하며 살 걸 그랬다며 읍소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그들이 사과하는 건 뉘우쳐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처지가 비참해지니 예전의 안락함이 그리워진 것뿐이니까요. 동네 어귀까지 찾아와 서성거린다는 남편의 소식에 저는 파출소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독이 든 성배와 같아서 받아주는 순간 다시 진흙탕으로 끌려 들어갈 뿐입니다. 이제야 저는 사방에 핀 꽃들이 눈에 들어오고 바람 끝에 실려오는 흙내음이 향기롭게 느껴집니다. 지난 세월을 복기해 보니 15년 동안 저 자신을 깎아먹으며 유령처럼 살아왔더라고요. 남편이 고자라는 사실을 숨겨주려 대신 돌팔매질을 당하던 그 밤들이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어리석었나 싶습니다. 이제는 제 하드 정맥류 다리를 만져보며 수고했다고 저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지만 그 인간들이 제 희생을 당연한 숙명으로 여겼던 걸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번 일을 통해 뼈저하게 느낀 건 핏줄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입니다. 남의 자식을 제 자식이라 믿고 버린 그 돌잔치가 인간의 도리를 저버렸을 때 어떤 파멸을 가져오는지 보셨지 않습니까? 피보다 진한 건 결국 존중과 정직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저도 솔직했다면 제 인생이 이렇게 짓밟히지는 않았을 거라는 회한이 듭니다. 배신은 제가 참아준 작은 무례함들로부터 자라더라고요. 저는 요즘 마당에 작은 복숭아 나무를 심고 직접 물을 주며 가꿉니다. 이 평화가 저에게는 과분한 축복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돌잔치에서 터뜨린 폭탄이 너무 과했을까요? 아니면 15년을 죄인으로 산 것에 대한 정당한 방어였을까요? 인생은 60부터라지만 저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배신이라는 독약이 제 영혼을 깨우는 해독제가 되었네요. 도리를 저버린 가해자들에게 제가 내린 처방은 영원한 단절입니다. 내 몸속 남세포를 키우는 인연은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는 걸 15년의 세월로 증명했네요. 청취자 여러분, 제 긴 한풀이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풀어놓고 나니 가슴을 막던
바위 덩어리가 모래알이 되어 흩어지는 기분이네요. 여자로서 찬란해야 할 30대와 40대를 죄인으로 보냈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누구도 내 인생을 짓밟을 권리는 없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생을 자식과 남편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마지막까지 나를 사랑해줄 사람은 나 자신뿐입니다. 제 결정을 두고 정없다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야 제 자신에게 정직해졌습니다. 15년 동안 억눌렸던 자존심이 이제야 네가 행복할 차례야 라고 속삭여 줍니다. 핏줄이라는 이름 하에 차별받고 무시당하면서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내세요.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복수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해독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마당에 흙을 밟고 햇살을 만끽하며 사는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남은 생은 저를 웃게 만드는 일들로만 채워보려고 해요.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과 차 마시는 소박한 일상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본인을 위해 가장 맛있는 과일을 깎아 드시고 거울 보며 참 수고했다 말해주세요. 제 인생의 봄은 늦게 찾아왔지만 더 향기롭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부디 희생과 기만이 아닌 진실과 당당함으로 무대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신 곳이 어디든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빕니다. 이야기를 잘 들으셨다면 여러분이 어디 계신지와 함께 의견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